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발표를 맡게 된 댄입니다.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더욱 안전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갖고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첫째로 우리는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운동은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운동에는 유산소와 무산소가 있는데 저는 왜 무산소를 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어떻게 안전하게 했는지에 대한 비법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우리는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3년 영국 최고의 의학 잡지인 랜싯에 발표된 심장혈관 질환과 직업상 신체 활동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런던의 대중교통 종사자 약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업 시간의 90% 이상을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근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사람들의 체형을 조사해 봤는데 허리둘레 같은 체형은 사망률과는 큰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가만히 앉아 있느냐 아니면은 일하면서 서 있거나 걸어 다니냐와 같은 신체 활동이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처럼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무 시간 동안 앉아만 있었던 걸 어떻게 상쇄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운동이 명약이라던데 운동이 이런 좌독을 해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은 노르웨이 스포츠과학 학교의 울프 이켈룬드 사의 연구 결과에 의해 풀렸다고 하는데요. 그 결론만 얘기를 드리자면 8시간의 좌독은 60분에서 75분의 중강도 운동으로 해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강도의 운동이란 보통 사람 기준으로 시속 5.6km로 경쾌하게 걷거나 아니면 시속 16km 정도로의 자전거 타기 운동 정도라고 합니다. 운동으로 이렇게 좌독만 푸나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운동은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할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운동도 과하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과 운동 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영국인 여성 110만 명을 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땀이 나고 심장이 뛸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한 사람들은 주 3회에서 6회 정도 운동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즉 운동에도 과유불급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유불급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모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핀란드의 스키 챔피언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 일반인에 비해 약 3, 4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모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라는 3주 동안 한 3,500km를 달려야 하는 칸의 자전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11%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앞선 영국의 결과랑은 극명하게 다른 결과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과부하와 적응에 있다고 합니다. 과부하와 적응이란 뭘까요? 일단 과부하는 뭘까요? 말 그대로 과한 부하인데요. 우리 몸이 익숙하게 적응되어 있는 상태보다 좀 더 높은 강도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쉬던 제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몸은 이전의 상태보다 더 큰 부하를 겪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근육이 더 강하게 수축하고 근육의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이 빨리 뛰며 숨을 더 크게 쉬게 됩니다. 제 몸이 특정 부하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과부하 자극을 받은 우리 몸은 운동을 끝내고 쉬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제 몸이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뛰어가는 미래의 상황에 준비하기 위해서 근육이 커지고 폐활량이 늘어나는 게 그 예입니다. 즉 과부하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반응과 적응을 우리는 운동의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는 어느 정도의 과부하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결론은 우리의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과부하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몸이 가냘픈 사람과 그 사람이 큰 무리 없이 들 수 있는 작고 귀여운 송아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장 가운데 그림의 소리를 들라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과부하이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매일매일 송아지를 들고 일정 거리를 걷는 운동을 하면 그 송아지는 날이 갈수록 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 이 사람의 몸도 점점 자라나는 송아지 무게에 적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일정 단계의 과부하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맨 오른쪽 그림처럼 거대하게 성장한 소를 든든하게 들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고, 여전히 맨 왼쪽 시절에 송아지를 들면서 느꼈던 적절한 과부하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영국인 여성 110만 명 혹은 핀란드 스키 선수들과 프랑스 자전거 선수들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두 개의 상반된 결과는 결국 과부하의 적정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영국인 여성 110만 명과 극한의 운동량을 꾸준히 연마해온 핀란드와 프랑스의 선수들이 똑같은 크기의 소를 짊어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건강에 해가 되는 심한 과부하일 것이고, 선수들에게는 적당히 견딜 만한 과부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시를 통해 과부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을 하려면 결국 우리의 몸에 적절한 과부하를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혹시라도 거대한 소를 들고 싶다면 송아지부터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어떠한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기본을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시켜 에너지를 소모해 몸에 자극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눠집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근육의 산소가 충분히 풍부하게 공급이 돼서 근육이 산소를 풍성하게 사용을 하며 근수축을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무산소 운동은 당연히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이유는 강한 근육 수축을 위해서는 근육에 필요한 산소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산소 부족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높이거나 지방을 줄여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며, 근력 강화 운동은 근육을 크게 만들고 근력을 강하게 합니다. 제가 요새 따르고 있는 두 박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오은영 박사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정성금 박사님입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 정 박사님께서 유산소 운동을 오래 살기 위한 운동, 무산소 운동을 멋지게 살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영은 유산소고 헬스장에서 덤벨 드는 건 무산소. 라는 이분적 구분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유산소와 무산소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의 문제일 뿐, 엄밀히 말하면은 유산소, 무산소의 결정은 운동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한다던가 50m 저병을 하면 무산소 운동이고, 문화센터 어르신께서 가볍게 뛰시거나 수영을 하시게 되면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일단 좋아하는 운동을 결정을 하십시오. 수영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달리기도 좋습니다. 다만 선택하신 운동을 얼만큼의 강도로 하시냐에 따라서 유산소, 무산소 여부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유산소를 할까, 무산소를 할까? 이 문제는 마치 겨울철 빵을 먹을 때 야채로 먹을까, 단팥으로 먹을까와 같은 선호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뭐가 됐던지 간에 무산소 근력 강화 운동이죠. 무산소 운동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요. 골다공증과 골절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볼 수 없는 효과가 있는데요. 근육이 커지고 근육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절한 과부하의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동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무산소 운동에서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다니는 회사 내에 공짜로 이용 가능한 헬스장이 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출퇴근을 원했기 때문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기 위해서 제 일상 루틴에 운동을 넣었던 것도 크겠고요. 횟수를 계산하면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껏 어떻게 이 무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나름 긴 시간 동안 안전하고 꾸준하게 지속해올 수 있었는지, 적절한 과부하를 다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만든 노하우 공유에 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노하우를 세세하게 다 공유를 드리기에는 발표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큰 틀만 간략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5가지 운동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운동하기. 두 번째,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기. 세 번째, 효과적으로 힘을 주며 운동하기. 어떻게 밀고 어떻게 당기는지. 네 번째, 적절한 과부하의 원리를 잊지 않으며 운동하기.
그리고 5번째, 아픈 부위가 있으면 운동 멈추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운동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척추, 경추, 그리고 관절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자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엉덩이 근육을 키우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을 하고 허리를 안정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데드리프트 혹은 힙 업덕션이 있는데요. 어떤 운동은 디스크 환자에게는 최악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고인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드리프트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전신 운동인데요. 엉덩이는 물론이고 허리, 허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자칫하면 허리에 부담이 가기 쉬운 운동이어서 디스크 환자에게는 결코 추천이 되지 않는 운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은 오른쪽에 있는 힙 업덕션이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힘을 쓰는 방향이 허리나 무릎이 관여를 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엉덩이 근육만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제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다 라고 하면 데드리프트는 못하는 거죠. 무작정 남들이 하는 운동 그거 좋다더라 하면서 따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하기입니다. 올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해야지 원하는 근육의 부위에 효과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부위에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는 척추, 경추, 관절에 무리를 줘서 심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잡는 가장 빠르고 쉬운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추 전만 자세 혹은 아나토미 자세라고 불리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일상에서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 바로 그 자세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정성근 박사님께서 설명하시는 바른 요추 전만 자세 만들기입니다. 가슴을 활짝 들어 올려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거는 충분치 않으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직접 유튜브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께서 설명하는 자세인데요. 일명 아나토미 자세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경추, 중추, 요추의 자세를 바로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치를 들고 요추를 전만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설명하시길 누군가 나의 명치에 낚싯바늘을 걸고 하늘에서 잡아당긴다고 상상해보면 좀 더 쉽다고 합니다. 사실상 헬스장에서 하는 거의 모든 근력 강화 운동의 기본 자세는 요추 전만 혹은 아나토미 자세라고 보시면 너무나 편합니다. 물론 어떤 운동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책이나 동영상 자료를 찾거나 PT를 받으시면 자세를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면 앞서서 설명드린 요추 전만 자세, 아나토미 자세를 잡아주시면 그래도 꽤 안전한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의 올바른 자세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모두 그 자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효과적으로 힘을 주며 운동하기인데요.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 무게를 밀거나 당길 때 다 그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효과적인 힘의 적용 혹은 안전한 힘의 적용을 위한 것인데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어떤 운동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책이나 동영상 보시거나 PT 받으시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운동 자세랑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운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립법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혹은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때를 위해서 저만의 아주 빠르고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는 운동 할 때인데요. 미는 운동은 내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쭉 미는 건데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외회전을 하며 엄지 쪽에 힘을 집중하며 민다. 요거만 지키셔도 절반 이상 하시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이나 발 이제 미는 운동을 할 때 어느 부위에 힘을 주는지 이렇게 빨갛게 칠해 봤습니다. 그럼 당기는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내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운동을 할 때는 내회전을 하며 새끼 쪽에 힘을 집중하며 당긴다. 요거 지켜주시면은 절반 이상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손과 발 쪽에 빨갛게 실제로 당길 때 힘이 가해진 부위를 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쉽고 빠르고 조잡한 팁이었는데요. 또 한 번 강조를 드리자면
어떤 운동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책이나 동영상 자료 찾아보셔야 되고요. PT 받으시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적절한 과부하의 원리를 잊지 않으며 운동하기입니다. 요즘 헬스를 즐기는 사람 치고 이런 질문 받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3대 몇인데요. 흔히 말하는 3대 운동,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를 1RM, 1 최대 반복 횟수 기준으로 몇 킬로까지 수행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저는 놀랍게도 한 번도 3대를 측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다치기 싫어하는 쫄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3대 몇이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안전하게 한 90, 80, 80 해가지고 총 25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순서이며 5 최대 반복 횟수 이상은 할 수 있는 무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첨부한 문구가 있는데요. 정성금 박사님 말씀처럼 무게와 횟수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의 현재 운동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낮은 중량으로 하는 근력 운동, 이른바 저중량 고반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근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무게가 낮아도 내가 올바른 자세로 반복이 불가능할 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적절한 과부하를 주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을 통해 몸이 과부하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게 90kg 드는 건데요. 아주 가뿐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아픈 부위가 있으면 운동 멈추기입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아플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운동 자세가 올바르지 못해서 원치 않는 부위에 부하가 걸렸을 경우, 혹은 내 몸이 견디기 힘든 지나친 중량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 운동은 잘못됐을 확률이 매우 크며 즉시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꽤 많은 분들께서 운동으로 오히려 아파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골프를 치시다가 갈비뼈가 나간다든지 테니스를 치다가 어깨를 다치시는 경우는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운동 혹은 재밌어서 하는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도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운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몸이 신호를 보낸다면 내일을 위해서 운동을 과감하게 쉬시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운동 원칙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도 끝이 났는데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왜 근력 운동을 하는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한 제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발표를 마치기 전에 구독자 270만을 빛나는 한 유명 운동 유튜버가 방송에서 한 발언을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운동에는 정답이 없어.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있어. 바로 다치는 것, 그것이 오답이다. 다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재밌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유튜버 분들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정성근 박사님의 책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됐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